두 탕을 뛰며 남은 음식을 싸가는 여직원을 몰래 뒤쫓던 시이오. 마침내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한 여직원이 야간 근무 식당에서 남은 찬밥을 얻어 마치 부끄러운 일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조용히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를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쪽방촌의 문 너머로 그가 목격한 광경은 그가 평생 쌓아온 신념과 공정함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11명의 아이를 키운 한 어머니와 부유했던 한 그룹의 회장이 생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람의 도리를 다시 배우게 된 실화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 가정을 힘겹게 책임져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 삶의 한 조각일지도 모르니까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목포항에 위치한 한서그룹 물류창고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주변은 즉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노을에 비친 미세먼지가 마치 흘러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차 안에서 회색 셔츠에 은색 시계를 찬 중년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간에 따라 잿빛으로 변해가는 낡은 창고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운송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물류그룹의 총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둔 그였습니다. 그는 경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강당에서 연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포 방문은 언론에도 수행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오직 개인 기사와 그 자신조차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마음속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정문 안쪽, 오후 근무를 서던 경비원 오진규 씨가 차에서 내리는 남자의 모습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진짜 강 회장님이 오셨네. 그는 중얼거리며 허둥지둥 달려가 정문을 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관리소 직원들이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왔고 모두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마동철 조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야? 서울에 계신 분이? 이번에 오신 건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야. 하지만 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구두가 자갈 깔린 흙바닥을 가볍게 밟을 때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기억의 층들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창고 외벽은 그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녹슨 양철판,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벽, 붉은 페인트로 쓰였다가 희미해진 숫자들. 그는 작업장 한 바퀴를 전부 돌았습니다. 배송구역, 노선 분류구역, 그리고 주방과 직원 휴게실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묵묵히 고갯짓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자들은 까다로운 회장님의 귀에 들어갈까봐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해가 완전히 지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할 무렵 주방의 침침한 불빛 아래 흑빛 낡은 셔츠를 입은 깡마른 형체가 찬밥이 남은 밥솥 옆에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무언가를 훔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아주머니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밥을 스티로폼 용기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작은 김치 한 봉지와 계란말이 2조각도 잊지 않고 낡은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서 건넸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별다른 말 없이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해진 캔버스 가방에 모든 것을 쑤셔 넣고는 등을 돌려 정문을 향해 종종 걸음 쳤습니다. 위층 복도, 강 회장은 유리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뒷모습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채우기 위해 덤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을 뿐이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바다의 짠바람을 한 계절 내내 짊어진 듯했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막 정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 윤선우 씨 말입니까? 야간 청소 잡무 보시는 분인데 몇 년 됐습니다. 아주 착하고 결근 한 번 한 적 없죠. 집은 어딥니까? 그는 여전히 정문 밖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입니다. 동부 어시장 옆에 허름한 쪽방촌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지만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곧 다가올 건조한 계절의 먼지와 곰팡내를 씹고 몰아쳤습니다. 선우 씨라는 그 여자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어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기계 소리는 멎고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들키지 않을 만큼, 하지만 놓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앞서가는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음식을 구걸해야 하는가? 두 탕을 뛰고 결근도 실수도 없는 직원이 어째서 저런 찬밥 한 덩어리가 필요한가? 그것은 궁핍함일까? 자존심일까? 아니면 밑바닥 인생 수백 명을 목격해온 그조차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무언가일까? 그는 출장을 다니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각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 컨테이너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하역 인부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시선이 오래 머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가 공정하다고 믿어왔던 자신의 회사 경영 방식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잘하면 보상받고 많이 하면 월급이 오른다. 공정함이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 여자는 어쩐지 숫자로 드러나지 않고 생산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짐을 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우 씨가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한쪽은 녹슨 철조망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낮은 쪽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자전거에서 내려 잠시 끌고 가다가 낡아빠진 나무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볍게 노크하자 안에서 아이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다. 여자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세단은 어둠 속에 멀찌감치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를 힐끗 살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상사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강 회장은 분기 보고서도 급여 명세서도 생산량 그래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찬밥 한 덩이를 얻어가던 깡마른 여자의 뒷모습과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온 세상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에게 과연 노력이란 것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밤은 깊었고 항구 도시의 불빛은 드문드문해졌습니다. 동부 어시장 뒤편, 아주 저렴하고 은밀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찾는
구불구불한 골목길 위로 낡은 가로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릿한 냄새와 특유의 기름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시장의 마지막 호객 소리가 끊긴 지는 오래. 귓가에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와 야른 커튼 뒤에서 조용히 노는 아이들의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줄지어 늘어선 쪽방 중 맨 끝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11켤레의 형형색색 작은 플라스틱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인 금이 간 시멘트 계단에 머물렀습니다. 끈이 떨어지고 색이 바랜 낡은 슬리퍼들이었지만 마치 어딜 가든 신발을 가지런히 두어야 착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가르치기라도 한 듯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방 안이 얼마나 좁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쪽방촌은 원래부터 비좁았고 벽은 종이장처럼 얇았으며 지붕은 녹슨 양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잠자는 머리맡으로 비가 셀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너머로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럽거나 장난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쪽방촌 한가운데 작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은 활짝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선우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큰 캔버스 가방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녀는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스티로폼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가 공장 주방에서 본 바로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숟갈의 흰밥과 계란말이 한 조각, 그리고 약간의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플라스틱 그릇 3개의 음식을 덜어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싸우지도 더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가장 큰 아이가 가장 작은 몫을 한쪽으로 밀어두더니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마른 기침을 연신해대는 여자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소미야, 먹어. 계란말이 있네. 엄마가 너 주래. 맏언니인 듯한 다혜가 다정하게 말하며 동생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아니야, 나 배 안 고파. 소미는 기침을 하며 손을 내저었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밥 먹고 힘내야 내일 엄마가 기쁘다고. 선우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이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에 강 회장은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선우 씨는 소미의 머리를 들어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한 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길은 지극히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바싹 기댄 채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기침이 잦아들고 지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지 오래됐나?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시동을 끄고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앞쪽 쪽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식탁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돗자리와 납작해진 베개 몇 개, 그리고 잡동사니가 담긴 알루미늄 대야가 전부였습니다. 방구석에는 3단 플라스틱 서랍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물파스와 감기약 상자, 그리고 학생용 공책 몇 권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 큰 의문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째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이런 삶을 택했단 말인가? 아무도 모르게 이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도 저 집 염탐하러 왔수.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색 바랜 천 모자를 쓴 등이 굽은 채소 장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이슬이 맺힌 채소 바구니를 든 채 바로 옆 가게 앞에서 처마 및 불빛 너머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운전기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이 동네 사람 아니네? 차만 봐도 알지. 할머니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우 씨 사연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강 회장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다 키우는 겁니까? 11. 친자식은 하나도 없어. 전에는 미친 여자가 남의 자식 주워다 키운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 근데 하도 그러니까 이젠 애들 전부 쟤를 엄마라고 불러. 정부 지원 같은 건 없고요? 무슨 지원? 다 남들이 버린 애들이야. 문 앞에 두고 간 놈, 시장 근처 쓰레기장에 버려진 놈. 입양 신고도 주민센터 등록도 안 하고 전부 불법으로 키우는 거지. 쯧쯧, 불쌍해. 강 회장은 쪽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선우 씨는 아이들을 재우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작은 돗자리와 베개, 그리고 누덕누덕 기운 모기장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하나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치 친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채소 장수 할머니가 익숙한 이야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물었지.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랬더니 선우 씨가 그러더군. 누군가 버리면 내가 줍고 누군가 나누면 내가 아껴야죠. 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자선 사업가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결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시하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때 마디인 다혜가 소미에게 손부채질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분명 피곤할 텐데 동생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우린 서로 의지해야 한다고. 아이는 마치 누군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린 가난해서 아무도 우리 편 안 들어준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강 회장의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깊고 아프게 박혔습니다. 그가 들어본 그 어떤 사회적 연설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그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다시 쪽방촌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슬픈 노래를 속삭이듯 처량하게. 뒤편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지붕조차 없는 그 집을 따뜻하게 지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그가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녹슨 양철 지붕 위로 얕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낡은 알루미늄 냄비 속 국자를 젓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묽은 쌀죽 냄새가 피어올라 어시장 뒤편 쪽방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차도 평소 입던 양복도 없이 야른 바람막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마치 오래되었지만 문득 그리워진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뒤편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의 빨랫줄에 널린 아이들 옷이 퍼덕였습니다. 빛바랜 연두색 작은 바지, 여기저기 구멍난 슈퍼맨 티셔츠. 옷들은 모두 플라스틱 집게로 단단히 고정된 채
마치 등교하는 아이들이 줄을 선 것처럼 빽빽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안쪽 쪽방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이야, 다혜 언니? 이지. 다리처럼 생겼잖아. 은 다리가 2개고. 알겠어? 아, 알겠다. 강 회장은 그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누추한 쪽방촌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계속 걸어 골목 어귀의 작은 죽집 앞에 멈췄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연탄 화덕 옆에는 묽게 끓인 쌀죽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 냄비 뒤편,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백발의 여성이 플라스틱 그릇에 죽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구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황옥자 씨로 공장 주간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죽 한 그릇 하시오. 그녀는 여전히 덤덤하게 후추를 뿌리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선우 씨에게 밥을 챙겨주시는 겁니까? 강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황 씨 아주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깜박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고는 안 했지. 하지만 내가 알아요. 나도 손주가 있어서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는 가난한 여편네의 속을 알지. 친자식도 아닌데 11명이나 키운다면서요. 그렇지. 황 씨 아주머니는 죽 한 숟갈을 후루룩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손에 들어온 애들마다 사연이 기고해. 시장 앞에 보자기에 쌓여 버려진 놈도 있고 전봇대 밑에서 알타가 파랗게 질린 놈도 있었지. 근데도 그 여자는 애들을 하나도 못 버리더군.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강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 남들이 이미 버린 애들인데 내가 또 버릴 수는 없다고. 그 말은 마치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강 회장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잔잔한 파문이 일더니 이내 크게 번져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황 씨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쪽방촌 끝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선우 씨의 방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가 툇마루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갈씩 먹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작은 아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었고 더 작은 아이는 혀가 댈까봐 한 숟갈 한 숟갈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안 그러면 엄마 속상해하신다. 다혜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목소리는 애어른 같았습니다. 옆방 문가에는 자전거포 아저씨가 앉아 낡은 톱날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을 보더니 낯선 얼굴이지만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그룹 사장님이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 씨가 큰 회사 다닌다고 하더니만. 사장님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요. 이 동네 시장 입구에서 웬 갓난애가 버려져서 3시간 내내 울어댔는데 다들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도 감이 하나 들 생각을 못했지. 선우 씨가 지나가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애를 하나 들고는 키우기 시작했어. 그때 이미 애가 6이었는데 다들 말렸지. 걘 안 들었어. 내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애한테는 누군가가 필요했잖아요. 오늘은 나였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죠 하더군. 강 회장은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사상도, 가족 사진도, 그의 집거실처럼 상패로 가득 찬 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학생용 공책을 찢은 종이 한 장이 나무벽 한가운데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또박또박, 하지만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씨.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화려하지도 꾸며져 있지도 않았지만
아주 낯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섰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문구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썼을 수도, 선우 씨가 썼을 수도, 혹은 둘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의미는 그가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무언가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골목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간 인쇄된 재무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새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숫자, 그래프, 성장률,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고서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차창으로 쏟아지는 햇빛 때문이 아니라 가슴속을 파고드는 생경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바람이 불어와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 구석구석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만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셋으로 나뉜 죽 한 그릇과 툰마루 옆에 가지런히 놓인 아이들의 슬리퍼와 나무벽에 붙은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공정했다면 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여전히 밥을 구걸해야 하는가? 천장 선풍기가 끼익거리며 느릿하게 돌았습니다. 시킬 마음이라도 없는 듯 바람은 더운 공기 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사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 낡은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오전 근무자들의 땀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오, 단 4명만 앉아있는 회의실이었지만 공기는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시선이 꽂힌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선우 씨는 테이블 가장자리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검은 잉크로 인쇄된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목도 직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글꼴로 YSWC가 구내식당 음식을 외부로 상습 반출함이라는 몇 줄의 민원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조장인 마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파란 셔츠에 큼지막한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게 규정 위반인 거 압니까? 회사 음식은 정량 배식입니다. 1인 1식. 외부로 가져가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우린 노동자고 똑같이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선우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처럼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가져간 게 아닙니다. 애들이 기다려서 그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만 사락거렸습니다. 젊은 인사과 여직원은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강 회장은 회의 시작부터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전의 모든 인사징계위원회에서처럼 차갑고 무거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단단했던 벽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마 조장이 마치 사전에 준비라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선의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선의는 나쁜 선례를 만듭니다. 내일 모레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하면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선우 씨가 야간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도 많이 배정받으면서 식사까지 챙겨가는 거 다들 보고 있습니다. 선우 씨는 마 조장을 쳐다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한가운데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해진 파란색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씨 공부를 할 때 쓰던 것과 똑같은 볼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볼펜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찬밥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거요. 전 다른 사람 몫을 뺏은 게 아니라 그저 남은 걸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침묵.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마치 변호인 없는 법정 같았습니다. 검사와 기록 서기만 존재할 뿐. 인사과 여직원은 지시를 기다리며 강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1분, 2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천천히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죠.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찬밥 한 그릇이 얼마짜리입니까? 마 조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아이들을 위해 찬밥을 구걸해야 하는 걸 보고도 침묵한 당신들의 침묵은 얼마짜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마 조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인사과 직원은 수첩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표정하게 기록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선우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하실 말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다, 받아들이겠다는 단순한 끄덕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몇 초간 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의자를 밀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한 남자였습니다. 타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남자였습니다. 선우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마주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편견을 묵묵히 견뎌왔던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또 하나의 회의실을 지나 11명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임시 주방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복도에서 강 회장을 지나칠 때 그가 불쑥 뒤를 돌아섰습니다.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고 멀리서 지켜보지도 유리창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녀의 바로 뒤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회의록도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누구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는지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류창고의 아침은 트럭 경적 소리와 삑삑 가는 규칙적인 후진 알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후텁지근한 공기에 뒤섞였습니다. 지사장실, 강 회장이 의자에 앉자마자 책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감히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도 못했습니다. 짙은 파란색 잉크로 쓰인 손글씨. 초등학교 3학년생처럼 또박또박하지만 살짝 기울어진 글씨였습니다. 사직서, 윤선우. 그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봉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말해줄 것처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봉투를 뜯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많은 말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은 알지만
속인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사에 폐를 끼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저의 존재가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누구의 짐이라고 불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 회장은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야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콧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주방장인 황옥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천 모자를 손에 든 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혹시 바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줄 압니다만 만약 선우 씨가 그만두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씨 아주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남은 건 그래도 동료 직원들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 같은 사람마저 여기서 버티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사람 정 없는 그 오름이라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마친 아주머니는 모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어서서 인사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애원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마치 마음속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가졌던 모든 것은 법과 규정, 그리고 그래프로 정돈될 수 있다는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자마자 강 회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조장, 감독관, 그리고 지사 관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실은 만원이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오늘 강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런 서류도 들지 않은 채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방금 윤선호 씨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드디어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눈을 깜박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직원 한 명을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한 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찬밥 한 그릇이 보고서를 올려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매일 두 탕을 뛰며 11명의 고아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에 가로막혔습니다. 규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규정은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퇴근한 직원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굶주리거나 아프거나 버려지지는 않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잔업시간을 채웠는지, 휴가 신청서를 제때 냈는지만 신경 썼습니까?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비서 앞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즉시 나눔 보금자리 기금 초안을 작성하세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할 겁니다.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몇몇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에만 익숙했던 손이 문득 텅 비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햇살이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공정함과 존재의 진짜 의미를 다시 이해하려 애쓰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일 저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면 이 거대한 회사 역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쪽방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양철 지붕을 덮은 방수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쪽방촌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트럭 소리는 멀어졌고 벌레 소리와 찢어진 방충망 틈으로 스며드는 들판의 찬 공기뿐이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 11명의 아이가 서로에게 기댄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의 숲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다혜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12살,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 아직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엄마처럼 노련했습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막내 소미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소미 열나. 다혜가 엄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우 씨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탄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더니 황급히 콘센트에 꽂힌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에 붉게 달아오른 소미의 얼굴과 바싹 마른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야른 내이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혜는 허둥지둥 방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물파스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려 절반이나 수건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는 동생의 손바닥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언니 여기 있어. 괜찮아. 선우 씨는 아이를 담요로 감싸 꼭 껴안았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옷걸이에 걸린 낡은 비옷을 둘러썼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소리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혜는 엄마가 시키기도 전에 마당 구석에 세워진 자전거를 끌어내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뒷바퀴가 살짝 휜 앙상한 자전거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등 뒤로 끈을 묶어 동생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자전거 라이트는 고장났고 길은 비 때문에 어둡고 미끄러웠습니다. 엄마, 일단 시장 근처 보건소까지 내가 밟을게. 한 선생님이 저번에 동생 구해줬어. 선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혜의 맏언니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의 작은 엄마였으니까요. 자전거가 출발하고 양철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등 뒤로 밤의 정적이 남았습니다. 비옷을 때리는 빗소리와 소미에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다혜는 균형을 잡으려 했으며 죽을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밤중에 자전거를 타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길 위의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에 소미가 신음했습니다. 다혜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동생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건소에 도착했을 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선우 씨는 아이를 안고 들어가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선생님이 빗속의 새 모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난 지 얼마나 됐어요? 3시간 정도요. 기침은 낮부터 했어요. 의사는 소미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열이 40도야. 당장 응급실로 젊은 간호사가 달려와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선우 씨는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다혜는 엄마 옆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떨고 있으면서도 애써 침착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혼수 상태에 빠진 소미의 모습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아이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직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보건소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셔츠 단추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막 잠에서 깬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2번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곧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우 씨가 침대 곁에 앉아 소미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퀭했지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아이가 위험했을 겁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골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작은 생명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실도 보고서도 아닌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저 깡마른 여인이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땀을 닦아주고 놓치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 작은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누구도 강 회장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 역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거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것임을. 본사 21층, 안개 낀 서울의 전경이 내다보이는 회의실. 이중 유리창을 투과한 아침 햇살이 회의실의 냉랭한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짙은 회색 무늬목의 직사각형 테이블, 검은 가죽과 강철 테두리로 마감된 의자들, 그리고 각 지역 본부장들이 지정된 자리에 흩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회의 내용 외의 잡담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 없는 흰 셔츠 차림. 그의 시선은 평온했지만 주위에 앉은 이들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소외계층 직원 지원을 위한 나눔 보금자리 기금, 안.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북부 지역 본부장인 배상훈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합니다. 결사반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그룹 정책의 기반으로 삼을 순 없습니다. 몇몇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테이블 주위로 보이지 않는 파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배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명에게 특혜를 주면 10명이 질투하게 될 겁니다. 이 정책이 악용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강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온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인 그녀는
아직 발언할 생각이 없는 듯 가슴 앞에서 얕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재무팀 신나리 차장이 깊은 고민에 빠진 눈으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동 예산을 사용한다면 분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 회장님의 개인적인 제안이고 한 개 지사에서 시범적으로 회장님 사저를 출연해 운용하는 방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룹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를 감정 테스트 장소로 만들자는 겁니까? 누구나 자기 돈으로 기금을 만들면 기강이 뭐가 됩니까? 나리는 대꾸하지 않고 결정을 기다리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본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사저를 출연하겠습니다. 예산에도 지분에도 영향 주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20년을 일했고 지사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근무조 하나, 화물 하나, 현장에 서 있는 노동자 한 명까지 모두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같은 수많은 사람을 외면해왔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도 감히 그의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월급만 제때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함이란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 공정함이란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고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영자로서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강 회장은 배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외면한다면 또 한 사람이 버려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록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버려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몇은 눈썹을 치켜떴고 몇몇은 시선을 떨궜지만 누구도 감히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고 회장은 깍지 낀 손을 풀고 등받이에 기댄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일로 주주들이 분노하고 분기 실적이 하락하고 언론이 이걸 감성파리로 부풀린다면 강 이사,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와 아이들만 살 수 있다면요. 그 한마디가 모든 형식적인 논쟁을 부숴버렸습니다. 회의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표결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이들의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나리가 걸음을 늦추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란 거 아시죠? 쉬운 길을 택한 적 없습니다. 그가 바람처럼 가볍게 답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변하신 것 같진 않네요. 강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서서 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낯선 빛이 스쳤습니다. 자부심도 고집도 아닌 각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뒤에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도 자기 편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습니다. 신나리 차장만이 가슴에 서류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혼보다 사람을 앞에 둘 용기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날 오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양철 지붕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미리 받아둔 플라스틱 대야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시장 뒤편의 낡은 쪽방초는 고요했습니다. 벽도, 바닥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얼룩져 있었습니다.
쪽방촌 입구 바로 앞, 붉은색으로 인쇄된 커다란 종이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습니다. 긴급 철거 공지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안전 미비.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 시점부로 3일 이내 주민들은 즉시 퇴거할 것을 권고함. 축축한 방 안에서 다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목이 메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물에 번져 글씨가 얼룩진 학생용 연습장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눈물이 안으로 거꾸로 흘렀습니다. 아이는 창고 경비원이자 종종 쪽방촌에 들러 안부를 묻던 오진규 씨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강 회장님께 좀 전해주세요. 오씨 아저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님, 만약 내일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빼앗아 가면 엄마랑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볼펜으로 쓰인 몇 줄에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저희가 비를 피할 곳만 좀 도와주세요. 동생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비가 새서 바닥도 다 젖었어요. 소미가 또 아플까봐, 엄마가 쓰러질까봐 무서워요. 엄마가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집을 잃으면 가족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진다고 편지를 읽자마자 강 회장은 비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운전기사에게 바로 차를 준비하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비가 막 그친 시장 뒤편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빗물이 하수구로 몰려들어 보행자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곰팡내 나는 쪽방촌 입구에는 공지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한쪽 철문은 누군가 분노의 차발로 걷어찼는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매를 걷은 셔츠 차림이었고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쪽방을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혜가 잠든 소미에게 손부채질을 해주고 있었고 선우 씨는 출생신고서, 수급자 증명서, 그리고 강제 퇴거 연기 신청서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썼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혜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진 않을 거다. 그는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로 짧고 간결하게 통화했습니다. 1시간 뒤, 주민센터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작업복을 입은 2명의 남자와 동행했는데 한 명은 도면을,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 수용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거주하는 건 위험합니다. 강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법이 있겠죠. 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 한몸 누일 잠자리가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것마저 빼앗아 간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소관으로 하죠. 강 회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이 쪽방촌 강제 집행을 30일간 보류해 주십시오. 이주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전부 지겠습니다. 그의 뒤에서 선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소미를 가슴에 더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다혜는 옆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빈민촌 강제 철거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기로 유명한 시호가 공무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강제 집행에 개입하는 겁니까? 기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어시장 처마 밑에서 자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 회장이 답했습니다. 설마 저 애들 다 먹여 살리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확고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내 자식처럼 지켜줄 생각입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이후 신문과 SNS에 올라올 수많은 기사의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 내리는 골목 한가운데 낡은 쪽방촌 옆에 서 있는 강 회장의 사진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용감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쪽방촌 구석, 무너지기 직전의 나무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11명의 아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지 다혜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집이라고 부를 곳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소셜미디어는 불타올랐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유튜브, 뉴스 사이트 할 것 없이 온통 진흙탕 골목 한가운데 서 있는 흰 셔츠의 남자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옆에는 붉은색 강제 철거 공지문이 선명했습니다. 수천억 대 CEO, 빈민촌 직접 지켜. 11명 고아 키우는 여직원 사연에 감동. 동정하는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의심하는 이들은 수군거렸으며 냉소적인 이들은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 회장의 회사 서류까지 뒤져 재무 성장률과 지분 구조까지 분석했습니다. 마치 선행조차도 흑백 논리로 증명되어야 하는 깨지기 쉬운 상품인 것처럼 말입니다. 쪽방촌에서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의 얼굴에 카메라가 들이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몇 기자가 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이 11명 아이를 다 키우시는 건가요? 오래전부터 후원을 요청했는데 이제야 뒷배가 생긴 건가요? 외국 단체에서 지원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선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 퀭한 그녀의 눈가.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플래시 세례에도 세상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구석에서 소미를 꼭 끌어안고 낯선 사람들을 두려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제부터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 너네 집 이제 부자냐? 내 엄마 TV 나왔더라. 근데 왜 오늘도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었어? 쪽방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백도 생겼네. 대단하다. 야, 다혜는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동생의 손을 끌어당겨 재빨리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축축한 돗자리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울 사무실에 앉아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클립 영상을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선우 씨는 쪽방촌 한가운데서 카메라를 등진 채 잠든 아이를 어깨에 들쳐 메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완전 연기 아니야? 애 엄마라면서 애랑 제대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없네. 그는 영상을 껐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는 즉시 신나리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의 조회수를 올려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리는 이해했지만 이 사회에서 언론을 상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빨리 동정했고 또 아주 빨리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선우 씨의 작은 방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물파스 냄새, 비가 새는 냄새, 아이의 기침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기도 소리. 아이들은 밥도 먹지 않고 엄마가 속상한지 계속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미소를 지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묽은 죽으로 저녁을 때우던 중 선우 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고 돗자리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쪽방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녀를 들쳐업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매달려 어떤 아이는 목 놓아 울고 어떤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병원의 초기 진단명은 극심한 쇠약, 장기간의 스트레스, 저혈압 쇼크 증상. 입원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의 노란 불빛, 희미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생각들을 억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섰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우 씨가 창백한 얼굴로 퀭한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곁에서 다혜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황옥자 씨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을 본 아주머니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 곁에 끝까지 머물러줄 용기는 있으시오. 그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오직 삶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정오,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간밤의 비는 마당 시멘트 바닥에 반짝이는 물길을 남겼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어디선가 날아온 마른 풀향기와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졸여진 꽁치조림 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쪽방촌의 위태로운 처마 및 둥근 알루미늄 밥상이 네모난 벽돌 4개로 아슬아슬하게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콩나물국 한 냄비,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겉절이, 그리고 손잡이가 이 빠진 냄비에서 덜어낸 짭짤한 꽁치조림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밥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다혜가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손은 분주했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언니 어깨에 기댄 채 며칠 전 알았던 열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골목 안까지 들어올 수 없었고 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양복 대신 평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걷어 올렸고 검은 구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밥상 앞으로 다가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노크도 없이 자기 집에 들어온 낯선 사람을 보듯. 나도 한 끼 같이 먹어도 될까? 그가 물었습니다. 거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상에 서봤던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진솔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우 씨는 집 뒤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몇 초간 어색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으로 뛰어들어가 밥그릇과 수저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아이는 소미 옆에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지에 먼지가 묻었지만 시멘트가 채 발리지 않은 기둥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꽁치조림 한 점을 집어 소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마치 양철 지붕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웠고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가진 것이라곤 가난한 밥상뿐인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아이 하나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집 없어요. 강 회장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있지. 하지만 아무도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이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닌 진실한 감동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이토록 소박하고 따뜻한 무언가의 일부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감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동철 조장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마 조장은 눈썹을 치켜뜨더니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앉아 계시면 체면 안 깎이십니까?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소미는 다혜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절이 한 젓가락을 집어 자기 밥그릇에 올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 조장도 앉으시죠. 가난한 밥상이라고 사람을 깎아내리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 앉는다면 오히려 사람을 더 높여주지요. 마 조장은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선우 씨가 씻다만 나물 한 움큼을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방구석으로 달려가 빛바랜 A3 용지 한 장을 벽에서 떼어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1명의 아이가 흰 셔츠를 입은 한 남자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다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가지런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강 회장은 그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찢어질까 두려운 듯 종이 모서리를 가볍게 쓸어보았습니다. 한참 뒤 그는 선우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밥 몇 끼만 더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선우 씨는 웃었습니다. 지쳤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 마치 정전 후에 낡은 전구가 다시 켜지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이는 마치 설날이 일찍 찾아온 것처럼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재우는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언덕배기에서 불어온 바람은 갓 피어난 잣나무 꽃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햇볕에 잘 마른 빨래 냄새처럼 상쾌했습니다. 마당 앞, 늙은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참새떼가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과 나무 창틀,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진 흙마당이 있는 집. 선우 씨는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녀의 뒤로 11명의 아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신발을 가지런히 신고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업고 작은 아이는 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이야.
선우 씨가 속삭이듯 혹은 목이 맨 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치 심장에서 마법이 터져나온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혜가 가장 먼저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왼쪽 구석방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갓 들여놓은 아직 나무 향기가 가시지 않은 새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책상이야.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울리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이는 책상 아래 놓인 작은 의자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자신만의 공부방을 가져본 적 없는 아이에게 그 책상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꿈의 책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흩어져 집안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아이는 현관 기둥을 껴안았고 어떤 아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 싱크대가 있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임시로 친 비닐 커튼이 아닌 제대로 된 나무 문이 달린 욕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진짜 한 사람당 침대 하나씩이야. 한 남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진짜 침대, 진짜 돗자리, 진짜 모기장. 선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짜인 건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라는 거야. 집 한가운데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11명의 아이가 선우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그녀는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밥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림 속 그는 양복도 넥타이도 없이 그저 창가에서 빗자루를 든 채 조용히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 회장은 집 안에 없었습니다. 그는 큰 잣나무 아래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볍게 흩날렸고 긴 여정탓의 흰 셔츠는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지도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리는 것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쪽방촌이 비바람에 시달릴 때 선우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집 생기면 너희들 각자 침대 하나씩 사줄게요. 그때는 그것이 아주 먼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말이 그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팡파르도 박수갈채도 필요 없었습니다. 소미가 집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찐빵처럼 얼굴이 동그란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강 회장의 다리를 껴안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강 아저씨, 집에 들어와요. 여기도 아저씨 집이잖아요. 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으로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는 몸을 숙여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뜻밖에도 신발을 벗어 툇마루 아래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는 맨발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도 의무감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적이고 아주 진실한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아직 새 시멘트 냄새가 났지만 타일 위에 찍히는 그의 맨발 자국은 자신이 회의실과 보고서, 대차대조표에만 속한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집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선우 씨는 부엌 입구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촉촉하고 따뜻한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잣나무 언덕 위의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비가 새던 날과 찬밥을 기억하지 않았고 SNS에 오르내렸던 이름들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준비 중인 점심 식사. 김치와 국이 충분하고 한 사람 더 앉을 자리가 마련된 밥상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초원에서 불어온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잣나무 언덕을 넘어 빨랫줄에 널린 채 아직 마르지 않은 이불을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옷이 퍼덕이며 서로 부딪혀 바스락거렸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은 마치 나비를 쫓듯 옷가지를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다혜가 마당 끝에 서서 바람을 막는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바람에 옷다 날아가겠다. 선우 씨가 부엌에서 나와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린 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오겠네.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며 야른 옷을 뚫었습니다. 새 집은 튼튼했지만 초겨울의 냉기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채 배지 않은 타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서 쪽방촌 시절부터 함께한 황옥자 씨가 연탄 화덕에 생강차 주전자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약한 애들 감기 걸리기 딱 좋지. 그날 오후 강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승용차도 사전 연락도 없이 그의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형형색색의 스웨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것도 헌 것도 있었지만 모두 깨끗하게 세탁되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막내가 가장 먼저 연노란색 스웨터를 받았습니다. 소매가 조금 길어 두 번을 접어 올려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아빠, 고맙습니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다혜는 숨을 죽였으며 소미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울 땐 누구나 부를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감히 웃지 못했지만 모두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주위로 모여 앉았습니다. 알싸한 생강향이 연탄재 냄새와 어우러져 작은 부엌을 그 어떤 난방기보다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황 씨 아주머니는 차를 따르며 선우 씨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양반이 애들만 돕는 게 아니야. 지금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천천히 말이야. 선우 씨는 강 회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미가 찻잔을 쏟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성공한 인생만을 살아온 지난 세월 속 자신을 되비춰보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선우 씨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그녀는 야른 스카프를 두르고 강 회장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없어진다면 11명 아이들 전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를 헝클었지만 그의 어깨는 바람 속 잣나무처럼 굳건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아무도 없게 두진 않을 겁니다.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명도, 법적 효력도 없지만 피부치의 약속처럼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 거세졌고 다른 희미했지만 잣나무 언덕 위의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작은 나무 테이블 앞에 홀로 앉아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회사 로고가 인쇄된 종이도 공문서처럼 새파란 잉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진심이 담긴 또박또박한 손글씨였습니다. 신 차장. 내가 앞으로도 경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내 마음은 더 이상 숫자나 회의, 전략에 가 있지 않소.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오직 규율, 효율, 절차만이 거대한 회사를 지탱한다고 믿었소. 이제 나는 때로는 한 사람이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믿게 되었소. 나는 여기서 그것을 찾았소. 전략적인 부분은 신 차장이 계속 맡아주시오. 경영권 이양은 점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할 생각이요. 초겨울 바람이 부는군요. 나는 이제 한 지붕 아래 불을 지피는 법을 배우고 싶소. 작은 등잔불 아래 그는 꾸밈없이 서명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잣나무 숲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잎사귀가 사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동의하는 듯했습니다. 멀리 방 안에서 다혜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저씨. 바람 차가워요.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강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집 앞마당을 자박자박 적시고 양철 지붕 위로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온함과 쌀쌀함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생선조림 냄새가 갓 끓인 배춧국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깨끗한 타일 바닥 위에 낡은 돗자리가 깔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2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강 회장은 막내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머리가 곱슬인 아이. 입가는 늘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날이 쌀쌀해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과 노릇하게 졸여진 생선조림 몇 조각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던 중 막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강 아빠, 생선조림 더 주세요.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한 아이는 고개를 들었고 한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으며 한 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웃는 아이도 그 말을 고쳐주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밥그릇 위 생선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현관에서 불어온 바람이 축축한 빗줄기를 실어왔습니다. 그의 심장도 마치 바람이 훑고 지나간 듯했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혜가 삶은 달걀 한 조각을 집어 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빠 피곤하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라거나 강 아저씨라거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감정이 가장 진실한 법이니까요. 강 회장은 아무것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아이에게 생선을 발라주고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가는 시큰거렸습니다. 살면서 회장님, 사장님, 대표님, 심지어 황금손 강 회장으로도 불려봤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그를 아빠라고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찰박거렸습니다. 선우 씨는 냄비를 헹구며 빨랫줄에 널린 작은 옷가지들을 묵묵히 털어 다시 널고 있는 강 회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부엌에 단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냄비 바닥에 고인 물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저씨를 많이 따르네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떠나는 일에 익숙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강 회장은 방금 깬 옷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만 허락한다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수사는 아니었지만 명령에만 익숙했던 한 남자의 목소리에 이제는 낯설지만 다정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수천억 원의 결정을 내리는 CEO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권 때문이 아닌 감정 때문에 이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선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릇을 닦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속의 따뜻한 물처럼.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날 밤, 잣나무 언덕 위의 작은 집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일찍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강 아빠에게 줄 카드를 만들자고 속삭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에 긴 의자를 그려넣어 아빠가 영원히 함께 밥 먹을 자리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작은 방, 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해가 두꺼운 도화지에 색종이를 오려 붙여 만든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강 회장은 카드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어떤 숫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저 서류도 호적도 없는 아빠라는 그 부름만이 맴돌았습니다. 재계에서 잔뼈가 굵었던, 무뎌졌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앞둔 어느 날 오후, 잣나무 언덕 위 작은 기와집. 커다란 솥에서 끓고 있는 떡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강 회장이 최근 출장길에 가져다준 낡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경쾌한 설날 음악과 함께 화면이 밝아지고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날 기획, 감동의 인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1명의 아이를 키운 어머니.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떤 아이는 서로 껴안고 킥킥거렸습니다. 아, 나 나왔다. 저 줄무늬 옷. 다혜 언니다. 언니 남을 묻히고 있어. 소미는 둘째 오빠 어깨에 수줍게 기댄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도 나와. 아이들 한가운데 선우 씨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 조각의 술을 놓는 중이었고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어 한 여인이 툇마루에 앉아 마른 기침을 하는 아이의 해진 스웨터, 소매를 꿰매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바늘을 든 채 엄마, 추워라고 속삭이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분가량의 짧은 다큐멘터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막내가 숟가락으로 둘째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장면? 다혜가 낡은 대야에서 빨래하는 장면? 그리고 선우 씨가 작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어 바구니에 담는 장면? 모든 동작이 느리고 꾸밈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집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데 어째서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하셨나요? 선우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절 찾아왔죠. 시장에 버려진 아이도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사라진 아이도 있었어요. 그냥 생각했죠. 아무도 죽지 않으면 내가 죽자. 모두가 힘들다고 외면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미래에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요? 이번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저 나중에 이 아이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잊히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요.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 몇 초간 정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 영상은 무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화면 아래로 댓글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대가 없는 선행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게 되네요.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분 말씀을 들으니 엄마 생각이 사무치게 납니다. 피로 이어진 엄마는 아니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한편 서울 그룹 본사 고층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마우스 위에 있었지만 모니터에는 선우 씨가 대답하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결같고 진실한 목소리.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눈가의 주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생전 처음으로 그 어떤 경제학 서적에도 없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노트북 옆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남은 것은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 지붕, 11개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어머니, 작은 집 처마 밑에서 선우 씨는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신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TV에서 엄마가 특별한 사람이래.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가. 엄마는 그냥 누구도 버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다. 그날따라 이웃 아주머니들도 김치와 전을 들고 놀러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동정의 눈빛으로 선우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마치 너 참 대단하다라고 말하듯이. 거창한 칭호 없이 그저 그렇게. 해가 저물고 선우 씨는 잣나무 아래 홀로 앉아 푸른 들판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툇마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귀한 새해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는 아무도 TV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의 마음 속에, 화면 속에서 옷을 꿰매던 엄마의 모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강 회장은 유리창에 기댄 채 거리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더 이상 재무보고서나 분기별 회의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온 세상이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하는데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그녀는 홀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던 걸까? 그날 오후 하늘은 비가 오진 않았지만 유난히 흐렸습니다. 잣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가볍게 불었고 뒤뜰의 바나나 잎 몇 개를 흔들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떡국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쌀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선우 씨는 툇마루에 앉아 작은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옷 몇 벌과 수놓은 손수건, 그리고 아이들이 꿰어준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구슬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빨래와 요리에만 익숙했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어떻게 접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이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웃거나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막내조차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3단 계단 위에 가지런히 줄지어 앉아 언덕 아래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그녀 옆에 앉아 작은 두 손으로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2살. 집에서 공부를 가장 잘했고 말이 적었으며 잣나무 그늘 아래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 최근 들어 자주 일기를 썼고 가끔 다락방 어딘가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어제 남쪽에서 온 번 듯한 가정이 자신을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우 씨를 꼭 껴안고 한바탕 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운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고 언덕 아래에서 중년 부부가 걸어 올라왔습니다. 부유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그들은 5년 전 딸을 잃었고 TV에서 미나를 보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꼭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선우 씨는 일어서서 미나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눈은 붉어지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나야, 그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제대로 공부하고 내 방도 갖고 새 책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여기 동생들은 엄마가 아직 돌볼 수 있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걸. 미나는 그녀의 손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 생각나면? 돌아와도 돼. 선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 집엔 언제나 내 자리가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진짜 집은 지붕이랑 벽이 있는 곳이 아니라 너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아이들이 며칠 동안 몰래 꿰어 만든 플라스틱 구슬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아이들 각자가 구슬 하나씩을 꿰어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동생들이 너 주려고 만든 거야. 예뻐서 귀한 게 아니라 꼭 너희들 같아서 귀한 거란다. 색깔은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미나는 선물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아이가 자주 전화하게 하고 너무 보고 싶어 하면?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어서서 미나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언니 손에 과자를 쥐어주었고 어떤 아이는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을 찔러 넣었습니다. 미나 언니, 우리 잊으면 안 돼. 오토바이가 짐을 싣고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한 가정의 심장 일부를 싣고서 선우 씨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옷자락을 굳게 쥔 채 현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공중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나서지는 않았지만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별의 의식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한 단계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선우 씨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이미 부엌에서 밥을 데우거나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이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네요. 사골을 고는 냄비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떡국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문틈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잠시 후 강 회장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셔츠가 아닌 낡은 티셔츠와 평범한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미나가 신었던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기둥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도 후원자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온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떠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보내줄 겁니까? 선우 씨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듯하면서도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아이들의 그을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떠난다면 막진 않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저씨 신발은 꼭 챙겨두라고 말할 거예요. 언젠가 그 신발이 제자리로 돌아올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설날 섣달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래쪽 들판에서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마당 앞 매화나무 가지를 스쳤습니다. 몇 송이 노란 꽃망울이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집은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는 새 둥지처럼 분주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은 손발이 흙투성이가 된 채 어떤 아이는 불을 지피고 어떤 아이는 찹쌀을 씻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도와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생강 볶는 냄새, 파 기름 냄새, 녹두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황씨 아주머니는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불을 지피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서둘러라. 안 그러면 국 안 끓는다. 현관에서 선우 씨는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12개의 도자기 그릇이 둥글게 놓였고 수저는 가지런히 받쳐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향긋하고 다채로운 잡채 한 접시. 그녀의 곁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미가 한 바퀴 돌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그릇 다 놨어? 새 돗자리 깔았어? 할아버지 드릴 떡도 따로 챙겼어.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마련한 제사상 위, 정갈하게 놓인 사과와 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0수년 전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의 작은 사진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서 햇살이 막 물러날 무렵 승용차 한 대가 언덕 아래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경적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계단을 오르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흰 셔츠 차림, 손에는 과일과 꽃,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긴 여정을 마친 듯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나리 차장이 단아한 한복을 입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날이 이모 왔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녀를 집 안으로 끌었습니다. 선우 씨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집에 오는 사람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요. 밥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솥에서 떡이 익어가는 소리. 향긋한 음식 냄새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막내가 강 회장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 아빠, 이거 우리가 만든 선물이에요. 여기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달콤한 사탕도 있어요. 강 회장이 카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 아빠, 항상 기쁘세요. 여기엔 밥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얼굴, 하나하나의 눈빛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억지로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수호도,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강 아빠였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받고 가장 부드러운 삼겹살 조각을 받으며 저녁에 TV를 볼 때 아이들이 양옆에 파고들어 앉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막 졌을 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리가 막걸리를 따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호텔이 아닌 곳에서 설날을 보내는 건 처음인데 그 어떤 곳보다 집 같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 씨는 노릇하게 부친 전을 하나하나 아이들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강 회장 앞에서 멈춘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지는 오래됐는데 한 번도 제게 물어보신 적이 없네요. 여기 머물러도 되냐고요? 강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허락만 해준다면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몇 박자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와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선우 씨가 웃었습니다. 슬픔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머물 자격이 있어요. 제 생각에 아저씨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것 같네요. 소미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강 아빠, 이제 쭉 있는 거다. 이웃집에서 폭죽 소리가 들려오고 온 동네가 새해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밥상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빈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모두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 강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왼쪽 구석에는 붉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집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선하게 살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 선함을 꿋꿋이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일시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손길은 누군가를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남은 길을 함께 걷기 위해 내밀어진다는 것을. 선우 씨는 저 아이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 한 그릇, 하룻밤의 잠, 그리고 자장가 한 소절이 그녀를 출생증명서보다 더 완벽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 논리와 규율만을 믿었던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마침내 집이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리 늦어도 나를 기꺼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삶의 여정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일 수도, 지독한 궁핍을 겪어본 사람일 수도, 혹은 내가 과연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을 잃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누군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눈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함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우리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면 그 울림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처럼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믿을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날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